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둥지를 틀기 조심스러워할 만큼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연화라는 이름의 효성 지극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해가 짧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이라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았고 사람들의 삶은 늘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만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연화와 병든 아버지가 단둘이 의지하며 사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영은 낡아서 비가 새기 일쑤였고 벽에는 흙이 떨어져 나가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병석에 누운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윗목에 놓인 물그릇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마른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와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사였으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딸을 키우며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그만 몹쓸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써보았지만 차도는커녕 병세는 날로 깊어만 갔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약초를 캐러 다녔고 마을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연화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고 그녀의 눈가에는 마를 날 없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돈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최참판 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최참판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욕심이 끝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는 소작농들을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참판의 하인은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에 들어서더니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비우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도 없는 처지에 집을 비운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인은 난처해하는 연화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나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연화가 최참판의 첩으로 들어온다면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약값까지 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효심 깊은 연화에게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자신의 인생보다 더 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결국 최참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면 아버지가 따뜻한 방에서 좋은 약을 드시며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떠나기로 약속한 날이 밝아오자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독 바닥을 긁어 모은 하얀 쌀로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텃밭에서 캔무로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연화의 슬픈 얼굴을 붉게 비추었고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연화의 목구멍으로는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에게 지어드리는 마지막 밥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밥솥에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 연화는 자고 있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기침에 시달리느라 우탄 눈을 하고 있었지만 딸이 차려온 하얀 쌀밥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화야, 우리 형편에 이 귀한 쌀밥이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가 묻자 연화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 댁기를 도와드리고 품삯으로 받아온 쌀이에요. 아버지 얼른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연화는 숟가락에 밥을 가득 퍼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정성에 눈시울을 붉히며 밥을 넘겼지만 그 밥이 딸을 팔아 마련한 것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드시는 동안 연화는 아버지의 야윈 어깨와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잠이 들자 연화는 최참판댁에서 보내온 옷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고운 비단 저고리와 치마가 들어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저승으로 가는 수혜처럼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은 연화는 거울이 없는 방 한구석에 있는 물동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음에도 얼굴은 창백하게 그지없었고 눈동자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댕기를 매만지며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밖에서는 벌써부터 최참판댁에서 보낸 가마꾼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연화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잠든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불효녀 연화는 먼저 갑니다. 부디 이 못난 딸을 잊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떠난 후에는 최참판댁에서 약과 쌀을 보내줄 것이니 끼니 거르지 마시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인해 가늘게 떨렸고 방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어깨는 들썩거렸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리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붉은색으로 치장된 가마가 놓여 있었고 험상궂은 가마꾼들이 팔짱을 낀 채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가마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입을 벌리고 연화를 삼키려 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연화네 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이 안타까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연화를 친딸처럼 아껴주던 옆집 할머니는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치며 혀를 찼습니다. 저 착한 것이 저 효녀가 어쩌다가 늙으니 첩으로 팔려간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최참판의 욕심을 비난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이 상황을 막아줄 힘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연화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허리 숙여 작별 인사를 하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적막이 찾아왔고 연화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가마꾼들이 어기어차 소리를 내며 가마를 들어 올리자 연화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연화는 멀어지는 집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아버지의 얼굴, 정들었던 부엌, 마당 한구석에 피어있던 이름 모를 들꽃들까지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마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를 지나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돌뿌리의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연화의 몸도 함께 휘청거렸지만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몸의 불편함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가마꾼들은 힘든 기색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마을은 어느새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졌고 주위의 풍경도 점차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주위가 어둑어둑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예전부터 도적대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은 잡담을 멈추고 주위를 경계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참판 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고개를 반드시 넘어야만 했기에 그들은 두려움을 꼭 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연화는 가마 창틈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친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도 이 거친 산길처럼 험난할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산속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한 안개는 가마꾼들의 시야를 가렸고 차가운 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가마꾼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게,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이 고개가 바로 그 도적골 입구 아닌가. 다른 가마꾼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발이나 빨리 놀려. 해지기 전에 고개를 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그들의 대화 소리가 가마 안으로 흘러 들어오자 연화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람 소리마저 기괴하게 변해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윙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더니 가마꾼들의 발 앞에 화살 하나가 툭 하고 꽂혔습니다. 화살깃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고 가마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냐. 가마꾼 우두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손에는 몽둥이와 칼을 든 험상궂은 사내들이었습니다.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산적대였습니다. 가마꾼들은 혼비백산하여 가마를 땅에 내팽개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사람 살려 산적이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다 이내 멀어졌습니다. 땅에 거칠게 내려앉은 충격으로 가마 안에서 나뒹군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사내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아버지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연화는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가마문이 벌컥 열리고 차가운 산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대신 굵직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낭자,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나오시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험상궂은 산적들 사이에서 유독 눈빛이 맑고 기품 있어 보이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산적대의 두목인 듯 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손을 내밀며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참판 같은 탐관오리의 재물만 탐할 뿐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낭자가 팔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구해주러 온 것입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산적들이 자신을 납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해주러 왔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고 주위에 서 있는 다른 산적들도 무기를 거두고 연화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난 산새는 험준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연화의 마음속 공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연화가 가마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연화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옷에서 나는 은은한 솔향기가 연화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가시지요. 이곳은 바람이 차니 우리 마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말에 연화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늙은 부자의 첩이 되는 길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산적들을 따라 깊은 숲속, 안개 너머의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산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꿈을 꾸는 듯한 몽롱한 정신으로 산적들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는 수북이 쌓인 낙엽이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머리 위로는 빽빽하게 자란 참나무와 소나무 가지들이 하늘을 가려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두목이라 불리는 청년 무지는 연화가 행여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봐 앞장서서 길을 트며 거친 나뭇가지를 치워주었고 험한 바위 구간이 나오면 손을 내밀어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 공포심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지의 장소로 끌려간다는 두려움과 홀로 남겨진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뒤엉켜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산적들은 산새에 익숙한 듯 짐승처럼 날렵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길은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이어졌고 차가운 계곡물 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이곳이 속세와는 완전히 단절된 곳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벽은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고 그 위에는 독수리 둥지처럼 위태롭게 매달린 소나무 몇 그루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연화가 의아한 눈빛으로 무진을 쳐다보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절벽 아래 무성하게 자란 페넌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굵은 넝쿨을 걷어내자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이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조금 어둡고 습하지만 금방 지나갈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무진의 안내에 따라 연화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동굴 내부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천장에서는 석회수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앞서가는 무진의 발자국 소리만이 연화에게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오자마자 연화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 속에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넓고 평평한 분지가 거짓말처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피해 숨어든 무릉도원처럼 평화롭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의 지붕 위로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맑은 시냇물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밭에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김장배추와 무가 싱싱하게 자라 있었고 닭과 개들이 한가롭게 마당을 거니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시골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이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한다는 무시무시한 도적대의 소굴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낯선 인기척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화가 예상했던 험상궂은 산적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 아이를 업은 아낙네,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보고 경계하거나 적대시하는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개구쟁이처럼 보이는 꼬마아이 하나가 연화의 치맛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누나는 누구야? 어디서 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연화의 긴장했던 어깨가 스르르 풀리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누나는 우리 손님이다. 아주 귀한 분이니 예의를 갖추거라 하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동네의 자상한 형이나 오빠의 모습이어서 연화는 그가 산적 두목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정도였습니다. 무지는 연화를 마을 안쪽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한 깨끗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쓰시던 방입니다. 누추하지만 편히 쉬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가 문을 열어주자 방 안에서는 향긋한 모과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방바닥은 군불을 지펴 따뜻했고 잘 정돈된 이불과 베개는 주인의 깔끔한 성품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방 한가운데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고 문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방안을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인자하게 생긴 중년의 아주머니가 소반에 음식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차린 건 없지만 시장하실 테니 좀 드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무국, 그리고 산에서 캔 각종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보니 문득 집에 홀로 계실 아버지가 떠올라 연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귀한 음식을 대접받고 있는데 병든 아버지는 지금쯤 차가운 방에서 끼니도 거르신 채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숟가락을 든 연화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밥을 입에 넣지 못하고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상 위를 적셨습니다.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곳이 평화롭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해도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낯선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을 살피던 무진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는 연화를 재촉하거나 달래려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연화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무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의 효심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걱정에 식사조차 못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응시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낭자가 기운을 차려야 아버님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낭자가 굶어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아버님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제가 약조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절대로 굶거나 홀로 돌아가시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형제 중 날쌘 녀석을 보내 아버님의 안위를 살피도록 이미 조치해 두었으니 부디 마음 놓으시고 수저를 드십시오. 무진의 진심 어린 설득에 연화는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자 구수한 밥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연화가 식사를 하는 동안 무진은 이 마을과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산 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최참판 같은 탐관오리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이상 살 곳이 없어 도망쳐온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관아의 호소에 보아도 돈 있는 자들의 편만 드니 우리는 살기 위해 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훔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그들의 재물뿐이며 그것으로 우리처럼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무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연화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산적에 대한 편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도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무진은 젊은 나이에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최참판의 첩으로 팔려갈 뻔한 자신을 구해준 것도 그들의 의로움 덕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마을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며 따스한 주황색 불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앉아 모닥불을 피워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 구석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나 마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검푸른 하늘에 보석 가루를 뿌려놓은 듯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별빛을 보고 있자니 아버지와 함께 평상에 누워 별을 세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 별을 보고 계신가요? 연화는 무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반드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실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연화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연화의 어깨에 두툼한 소미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다. 감기 들라.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연화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씩 잠재워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산속의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몸은 편안했지만 머릿속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참판은 자신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길 것이고 아버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무진이 아버지를 살펴주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큰 돈이 필요했지만 빈털터리인 자신이 산속에서 돈을 구할 방법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휘영청 밝은 달빛이 내려앉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연화는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마시자 답답했던 속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물가 옆 큰 바위에 앉아 달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무진이 뒷짐을 지고 달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나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 놀란 기색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낯선 곳이라 불편하신가 봅니다. 연화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을 뿐입니다. 두목님께서는 왜 안 주무시고 계신지요? 무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아서 말입니다. 내일은 마을 식구들을 데리고 겨울나기 준비를 하러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아 걱정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싫지 않았습니다. 무지는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낭자, 혹시 우리 마을 뒤편에 있는 신비의 골짜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무진의 눈빛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고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험한 지형과 맹수들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그곳 깊숙이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왠지 낭자라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연화는 무진의 말이 엉뚱하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보물이라니. 그녀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빚을 갚아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혹시 하늘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그 보물을 찾게 하기 위함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진은 연화의 표정을 읽은 듯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와 함께 그 골짜기 입구까지만이라도 가보시겠습니까? 험하긴 하지만 경치는 천하일 품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진을 믿고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산속의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연화는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듬직한 모습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어떤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연화는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연화는 무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누워 눈을 감자 눈앞에 신비로운 골짜기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약초들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그곳에서 연화는 아버지를 살릴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붉은 실처럼 얽힌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산새들이 잠에서 깨어 지저귀기도 전에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지난밤 무진이 들려준 신비로운 골짜기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아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머리를 빗어 댕기를 매만졌습니다. 세수를 하러 밖으로 나가니 차가운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벌써 무진이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며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자 연화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차올랐습니다. 무진은 연화가 나온 것을 알고는 환한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간단히 요기를 한 후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난 오솔길은 초입부터 가파르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 수풀이 우거져 있었고 거대한 바위들이 길을 막아서기 일쑤였습니다. 무지는 낫으로 덩굴을 걷어내며 길을 만들었고 연화가 힘겨워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곳은 이끼가 많아 미끄럽습니다. 무진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연화는 험한 산길을 무사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안개가 짙어지고 주변의 풍경은 더욱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나무들은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고 바위 틈에서는 이름 모를 풀들이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는 듯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즈음 두 사람은 거대한 절벽 아래 가려진 좁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비밀의 문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서늘하면서도 향긋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연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였는데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계절인 듯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땅에는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절벽 아래 그늘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잎이 5갈래로 갈라지고 붉은 열매가 달린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의 영약, 자색 산삼이었습니다. 신만이들도 평생 한번 보기 힘들다는 귀한 약초가 이곳에는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는 연화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수없이 이곳을 지나쳤지만 저것이 그냥 흔한 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낭자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보물들의 눈을 뜨게 한 모양입니다. 무진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저 평범한 잡초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잎을 어루만지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약초만 있다면 아버지의 기침을 멈추게 하고 쇠약해진 기력을 되찾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시다는 마구 할매였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그곳에 계셨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다가와 인자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나타났구먼. 이 약초들은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왔단다. 마구 할매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에게 다가와 약초 캐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산삼은 영물이라 함부로 캐면 효험이 사라진다. 흙 한 톨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캐야 하느니라. 연화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대나무 칼을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숨조차 크게 쉬지 않고 집중하는 연화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무진도 옆에서 묵묵히 연화를 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굵고 튼실한 산삼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신비로운 자태의 연화는 저절로 고개를 숙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뿌리, 두 뿌리. 연화와 무진은 아버지의 약값과 빚을 갚기에 충분한 양의 약초를 정성스럽게 캤습니다. 약초를 다 캐고 나니에는 어느덧 중천에 떠 있었고 두 사람은 계곡과 너럭바위에 앉아 무진이 싸온 주먹밥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꿀맛 같은 주먹밥을 먹으며 목을 축이는데 무진이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낭자, 혹시 10년 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그의 겨울 말입니다. 연하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0년 전이라. 그때는 제가 10살 남짓 되었을 때군요. 눈이 많이 왔던 것은 기억나지만 특별한 일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진은 먼 산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 마을 어귀헛간에 굶주려 쓰러져 있던 거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죽어가던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전염병이라도 오물까봐 그 아이를 피하고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무진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연화의 머릿속에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날, 집 앞 울타리 밑에 웅크리고 있던 꾀죄죄한 소년,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던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무서우면서도 안쓰러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고운 비단옷을 입은 것도 아닌 남루한 무명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그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속에서 따뜻한 김이 나는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연하는 숨을 멈추고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와 눈을 맞췄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거지 아이입니다. 그때 낭자가 주신 주먹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여주고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준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저는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겠노라고. 힘을 길러 나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짓밟히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말입니다. 무진의 고백에 연화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연이 돌고 돌아 오늘날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적의 두목이 되어 이 마을을 만든 것도, 그리고 오늘 낭자의 가마를 멈춰 세운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참판댁으로 팔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하늘이 제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배고파 보이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목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지요. 그리고 이 약초들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신령님께서 낭자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마고 할매가 빙그레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 붉은 실로 묶인 인연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법이야. 두 사람의 인연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연화와 무진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서야 무진이 왜 자신에게 그토록 잘해주었는지, 왜 낯선 산적의 소굴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계곡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와 무진은 캐낸 약초를 이끼로 정성스럽게 감싸 보찜에 넣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보찜의 무게는 묵직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기에 깃털처럼 가볍게만 느껴졌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무진은 연화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연화는 그 따뜻한 온기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산적 두목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오라버니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각별한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구까지 마중 나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고생하셨소. 귀한 약초는 찾으셨소.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음에 무진은 보찜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우리 연화 낭자의 효심에 감동하여 아주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이 연화에게 전해져 그녀는 마치 친정 식구들 품에 돌아온 듯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연화도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걱정을 모두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조용히 자리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머물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찜 속에 든 약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들어 계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갑니다. 이 약초만 드시면 금방 털고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약초 향기를 맡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조력자인 무진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약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진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무진이 연화의 방 앞을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마을 장정들과 함께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최참판이 다시는 낭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제가 단판을 짓겠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무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연화는 문을 열고 나가 그를 마주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무진의 얼굴은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두목님, 아니, 무진 오라버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화가 오라버니라고 부르자 무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따뜻하게 풀렸습니다. 은혜라니요. 저는 그저 10년 전 받은 은혜를 조금 갚았을 뿐입니다. 부디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은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지만 가슴이 설레어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의 작은 주먹밥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그리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진심은 통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다는 기쁨과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연화는 웃으며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건강해진 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거닐고 있었고 그 곁에는 무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연화와 무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별빛처럼 반짝이며 온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만을 남겨둔 연화의 앞날에는 희망찬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의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자 안개에 잠겨있던 도적마을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지난밤 설렘으로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리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자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가 방을 나서자 마당에는 이미 무진과 건장한 청년들이 짐을 꾸려 떠날 채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찜 속에는 연화가 직접 캔 귀한 자색 산삼과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곡식, 그리고 멧돼지 고기 등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연화와 그녀의 아버지를 향한 산골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성과 응원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떠나는 연화를 배웅하기 위해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마을 입구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며칠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화의 고운 심성에 반한 마을 사람들은 마치 친딸이나 누이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는 마고, 할매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가, 부디 가서 아비 병구안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힘들면 언제든 이곳을 친정이라 생각하고 찾아오너라. 할머니의 따뜻한 당부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할머니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뵐게요. 아이들도 연화의 치맛자락을 잡고 가지 말라며 떼를 썼고, 아낙네들은 찐 옥수수와 감자를 손에 쥐어주며 가는 길에 먹으라고 챙겨주었습니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연화와 무진 일행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는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험하게만 느껴졌던 그 길이 내려갈 때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꽃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안개가 거친 숲속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김은 마치 연화의 귀향을 축하하는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무진은 연화가 힘들지 않도록 보폭을 맞춰 천천히 걸으며 때로는 농담을 건네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길을 미리 살펴 안전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다시 한번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수록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산길을 다 내려와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가 보이기 시작하자 연화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가마를 타고 떠날 때만 해도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고향 마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낯선 사내들과 함께 내려오는 연화를 보고는 눈을 휘둥그레뜨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오는 처자가 연화 아닌가 도적대에게 잡혀갔다더니 어찌 멀쩡히 돌아오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옆에 있는 건장한 사내들은 또 누구고,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쏟아졌지만 연화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무진과 든든한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무진과 함께 최참판댁으로 향했습니다. 빈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와가 으리으리한 최참판댁 대문 앞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험상궂은 사내들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진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참판은 나오시오. 연화낭자가 빚을 갚으러 왔소. 그 소리에 놀란 최참판이 곰방대를 물고 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내년이 도망간 줄 알았더니 제 발로 기어들어왔구나. 게다가 웬 놈들을 달고 와서 행패냐.
최참판은 뻔뻔하게 소리쳤지만 무진과 그의 형제들이 뿜어내는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들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무진은 최참판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자색 산삼을 꺼내 최참판 앞에 평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낭자의 아버지 빚을 갚겠소. 그리고 낭자를 첩으로 드리겠다는 그 더러운 문서도 당장 내놓으시오. 최참판은 평상 위에 놓인 산삼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생 돈만 밝히며 살아온 그였기에 한눈에 봐도 그것이 부르는 게 값인 천하의 영약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산삼 한 뿌리면 연안의 집 빚을 갚고도 눈 열맞이기를 더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최참판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거 참 귀한 물건이로구만. 어디서 이런 걸.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한 발 앞서 산삼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먼저 빈문서부터 가져오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주어야 하오. 만약 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무진의 뒤에 서 있던 산적 형제들이 으드득 손가락 뼈 소리를 내며 인상을 찌푸리자 최참판은 기겁하며 하인에게 문서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누렇게 바랜 빈 문서가 무진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무진은 연화에게 눈짓을 보냈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연화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최참판은 산삼을 받아들고 희희낙낙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비록 연화를 첩으로 들이지는 못했지만 빚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챙겼으니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산삼을 판 돈을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관아의 조사를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무진이 마을을 떠나기 전 관아의 최참판의 비리와 착취를 고발하는 투서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연화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집안의 빚은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무진은 연화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시지요. 아버님이 기다리십니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이며 무진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화가 살인문을 열고 집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당에는 며칠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 연화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연화가 왔어요. 방 안은 냉골이었고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딸이 팔려간 충격과 슬픔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놓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진과 형제들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주며 연화를 도왔습니다. 연화는 가져온 산삼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정성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에서 뽀글뽀글 거품이 일며 그윽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집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맡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지극정성으로 달인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품에 안고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약물을 떠서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 좀 뜨세요. 제가 구해온 약이에요. 이거 드시고 얼른 일어나셔야죠. 연화의 눈물이 아버지의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약이 들어가자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었던 숨소리도 차분해지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아가 밤새 곁을 지키며 손발을 주무르고 간호한 덕분에 새벽녘이 되자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딸의 얼굴이 들어오자 아버지는 꿈을 꾸는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연화야, 네가 정말 돌아온 것이냐? 내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니냐?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펑펑 울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병도 곧 다 나으실 거예요. 날이 밝자 무지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연화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어르신, 몸조리 잘하십시오. 연화 낭자도 부디 건강하시고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진의 손을 잡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과 나를 살렸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무진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이미 10년 전에 낭자에게 다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무진은 연화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산에 봄꽃이 필 때쯤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도적 두목이 아니라 평범한 청년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차린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과 형제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산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썩어빠진 세상에서 진정한 의를 실천하는 협객들이었습니다. 무진이 떠나고 며칠 뒤 연화의 아버지는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산삼의 효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딸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장 큰 보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다시 지게를 지고 밭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연화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네 집을 지나갈 때마다 효성이 지극하니 하늘이 감동한 계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참파는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안의 집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댕그랑 울렸습니다. 연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아버지의 해진 옷을 기우며 문득문득 마을 어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진이 약속했던 봄꽃이 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실처럼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질 것임을 연화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느질하는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볼은 봄꽃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았고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만이 그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였고 산골 마을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꿈속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후 무지는 정말로 다시 찾아와 연하와 백년가약을 맺고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밤 여러분도 연화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듯 여러분의 근심, 걱정도 모두 사라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